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 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특검이 디올 제품 여러 개를 더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관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김 씨가 업체로부터 디올 가방, 옷, 팔찌 등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불안했던 올해 국정감사, 결국 여야 의원 간 배치기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누가 먼저 때렸냐를 두고 싸움을 이어간 정치권 이야기도 잠시 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가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4층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층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날 한시 한 건물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각각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한 두 사람 마주칠 수는 없었는데요. 국민은 헌정사 초유의 일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양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집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온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특검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명품 의류 등을 확보했죠. 2024년 11월 7일, 딱 1년 전 오늘, 당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당한 비난이라며 아내를 감쌌는데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 후로 정확히 1년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5분 차이를 두고 공판에 오늘 오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층에는 김건희 씨가, 4층에는 윤 전 대통령 이렇게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준욱 위원님, 이거 여야를 떠나 좀 부끄러운 역사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헌정사상 최초라는 그런 단어들이 좀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 제조기다 이런 표현을 좀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동시에 이렇게 법정에 다른 법정입니다만 나란히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일인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또 계속해서 써내려갈지 참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부끄럽고 참담한 것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이건 뭐 여담일 수 있습니다만 법정 경험 많으시니까 두 사람이 서울 남부구치소, 그리고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고 호송차도 따로 타고 왔기 때문에 층도 다르고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법원에 가면은 구치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 법정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경우에는 아마 만날 수 있는 동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된 이후에 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김진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아주 불행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수위 시절,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특별감찰관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야무야된 채로 만 3년이 다 흘러갔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했고 또 거기로 돌아갈 거고 법정 층도 다르고 아마 이동 통로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만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란 재판이 아니라 체포 방해 관련 사건 재판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박 전 처장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로부터 1월 15일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했던 한남동 관저가 떠들썩했던 그 1월 15일을 앞두고 박 전 처장이 더는 경호 힘들 것 같다 얘기했더니 윤갑근 변호사가 아니다. 이거 경호처의 본분이다. 막아라라는 취지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김윤영 의원님. 이 대화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호처는 대통령만을 경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이고 보통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경호처에서는 시범행사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시범도 보이고 그런 시범을 통해서 경호관들의 충성도와 어느 정도의 무예를 보여주는데 보통 그 행사를 보고 나면 대통령이나 그 참석자들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 국민분들도 그렇고 그 참석자들,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마 경호관들의 주요 임무가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게 주요 임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원활한 국정 안정과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당연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당연히 법률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윤곽근 변호사의 말은 아마 대통령의 절대 안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그 임무만 강조한 것 같은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 속보로 또 뉴스 특보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매일같이 접하셨던 그 장면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관저 내의 경호처 직원들이 왜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당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가? 조윤삼 위원님.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화로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경호처 내부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물론 일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죠. 이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이 재구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만 해도 경호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조금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 전까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한 그런 소환 요청도 나왔고 그다음에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 측면에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 충분히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전체가 이번 체포영장 방해가 추가적으로 형사재판에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두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김건희 씨 공판 내용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KTX를 놓쳐서 늦게 도착했다 하면서 공판 자체가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과 증인 명태균 씨 사이에 법정 이른바 언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특검이 나를 여론조사 전문가로 만들었다. 검사들이 문과 출신이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예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특검이 명태균 씨를 여론조사 전문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진정한 전문가라면 직업윤리를 지켜야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혹은 특정한 정치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데 악용한다든가 혹은 심지어
그 여론조사의 원자료를 건드려서 조작된 것과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를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저렇게 검사들과 설전을 벌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비난, 인신공격을 하는 식의 과도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명태균 씨 본인이 저 재판에서 내심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그것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저런 과도한 언행을 법정에서 할수록 법관은 증인이 진술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예. 오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명태균 씨와 같은 그 정치 브로커가 하는 여러 가지 음습한 일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근절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런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근절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명 씨의 어떤 증언 태도 자체도 재판장에게는 좀 불리하게 명 씨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 자택이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등을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디올 이 브랜드가 다시 한번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최지영 목사가 전달했던 그 디올백 사건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의혹이 나온 건데요. 새로운 명품 수수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김진욱 의원님. 그 21g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 공사 수주를 해주는 대가로 이거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예. 그동안 그 인테리어 업체인 21g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코바나 콘텐츠 주최의 행사에 21g이 후원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관저공사에 갑자기 그런 자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21g이 관저공사 전체를 총괄해서 맡았다든지 또 그리고 21g 대표의 아내인 조모 씨가 건진법사가 통일교칙으로부터 받은 그런 백, 샤넬백 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그리고 전달을 했는데 그걸 가서 나중에 샤넬백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 유경옥 행정관하고 이 21g의 대표 아내인 조모 씨가 함께 갔다라는 것도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21g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그런 어떤 상당한 그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많은 것들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전달된 과정 속에서 21g도 사실상의 수주 특혜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짙고 어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디올 제품이 무려 재킷이 16벌, 벨트가 7개, 팔찌가 4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지금 압수가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과 21g과의 관계 정밀하게 수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이게 다 받은 거라고 보고 특검이 가져간 건 아니고 이제 분류를 하겠죠. 하지만 디올이라는 제품을 특정해서 어제 압수를 해갔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또 디올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일단 21g 대표 내외와 예. 김건희 여사와는 오랜 인연이 있다라고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랜 인연이 있으면 저렇게 명품을 주고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봐야 될 점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선물을 지인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21g은 어찌됐든 대통령실 공사에 있어서 특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혜를 받았게 됐었으면 분명히 이해관계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명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 신문이었는데 그런 신문을 망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때까지 보여준 행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물 주고받는 것조차도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은 김건희 여사가 다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압수수색을 두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돼서 집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 헌정사상 최초다. 여기서도 헌정사상 최초가 드러나네요. 이거 사실상 표적 수사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두 법조인들께 여쭙게요. 조윤삼 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모든 것을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각종 혐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구속영장 사유와 그다음에 기소된 사건과 무관한 다른 별건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표적 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특검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특검팀 입장에서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와 관련돼서 혐의가 입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에서 궁박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씨 변호인의 메시지가 좀 정제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구속이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동반 구속이.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도대체 저런 일이 우리 역사상 언제 있었다고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을 집행을 할 때 이제 말씀하신 그 디올 브랜드의 뭐 자켓, 그다음에 벨트, 팔찌 이런 것만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별적인 압수 집행을 했겠죠. 그런 점에서 수사상의 필요성은 이릉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저 디올 물품들이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오히려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발견된 물건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이루한 화백 그림, 그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만클펜 아펠 목걸이 모조품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정작 진품은 이봉관 회장에게 돌려준 뒤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수서와 함께 제출이 돼서 확보가 됐죠. 그리고 그 사업가 서성빈 씨가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이것도 그 김진우 씨 장모 거주지에서 나왔고, 또 그밖에 뭐 전성배 씨가 이제 실물까지 제출한 그 샤넬 가방들은 이미 전성배 씨에게 돌려준 뒤였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결국 김건희 씨는 본인이 범죄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미 돌려주거나 혹은 제3의 장소로 이동시킨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자택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본인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줬다는 진술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예. 사비로 구매한 물품도 반출해 갔다라는 게 또 김건희 씨 측의 반발 중에 하나인데, 김유영 의원님,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이제 국민적 감정이나 여론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다투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법률적으로 다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소부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양치기 소년 이소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본인의 사비로 구입했다고 주장을 하려면 정말 명징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영수증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매했던 뭐 이력까지 아주 세부적인 진실된 물증을 가지고 와야만 국민들이 믿어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금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 이소부화를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송 의원님, 이게 끝나면 사비인 게 명확해지면 그건 당연히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압수물 환부 절차를 거쳐서 환부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디올 얘기했고요. 샤넬백 6천만 원, 샤넬백 이어서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이야기도 오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샤넬백 받은 건 맞는데 이건 대가성 없었고, 이게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었는데, 오늘 김 씨 측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 DNA 감정을 좀 해보자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썼다, 안 받았다를 입증하고 싶은 게 지금 김 씨 측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진 법사가 본인이 그 특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그라프 목걸이와 김건희 씨가 받았다가 교환했다고 하는 샤넬백 3개, 신발, 이것을 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샤넬백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착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DNA 검사까지도 강력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이제 촉탁을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의 입장은요,
지금 이 그라프 목걸이를 사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수수한 이후에 사용을 했던 보관을 했던 그것은 이 법적인 책임과 무관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과연 건진법사가 저 그라프 6천만 원짜리의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임의로 제출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가방만이었다면 그 가방만 제출해도 김건희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목걸이까지 같이 제출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달하는 물품 중에 예. 목걸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봤을 때 김건희 씨의 주장이 그렇게 상식적이거나 납득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 의원님, 건진법사가 줬다고 실토했는데 그라프 목걸이도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또는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양형 기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가법상 알선 수재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양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로 변호사법에 가면요.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대법원에 양형 기준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그라프 목걸이 하나만 6천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저걸 받은 걸 인정하는 순간 가액이 확 뜁니다. 알선 수재가 인정된다고 했을 예. 때. 그리고 법원 실무에서 이 알선 수재에 관해서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쉽게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의 지금 진행 단계를 보면 김건희 씨가 수족처럼 부렸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유경옥 전 행정관, 예. 또 정지원 전 행정관 이 두 명이 모두 지난번 증인신문기일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다고 하죠. 이번 달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제 증인으로 부르기로 해서 소환장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인물들이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서는 어떤 내심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합니다. 다만 지금 특검법 24조에 보면은 이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그것이 내 죄가 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면은 감경을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전직 행정관들이 과연 김건희 씨가 원하는 바대로 진술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명품 선물 의혹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왕실 공예품 관련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처소에 출입한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행보가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에 왕실 공예품도 대통령실에서 대여를 해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주도해서 빌려갔다라는 사실이 국감장에서 나온 겁니다. 김영 의원님, 왜 그랬을까요? 무슨 전시회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해명은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를 위해서 빌려갔다고 예. 하는데 문제는 어느 장소에 전시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해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궁궐이라든지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외교사절용 만찬장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게 공개되어야 되고 누구랑 만나는지 공개가 되어야만 이게 말 그대로 우리 K 문화를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하려면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 공예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예품도 충분히 대여해서 전시를 하면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또 공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공예품이 단순하게 가품인 게 아니라 이 문화 전수자가 직접 만든 건데 저희가 복원했다고 표현을 하죠.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전통 기법으로 전통 재료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복원한 것을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가품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충분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공예품을 전시했는지 대여해서 어디에 전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받은 물건도 반환을 올 4월 15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조현선 위원님, 문화재 사적 유용, 왕 자리에도 앉았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실 공예품을 대여를 해갔다. 이거의 사적 사용 정황까지 또 나온다면 법적으로도 이건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이러한 공예품을 대여해 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의 그런 적법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적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더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단지 김건희 씨가 이런 왕실 공예품만을 대여해 갔을 것인가. 저는 지금 조선 왕실과 관련된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대여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그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혹시 가져간 그런 물품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디올, 샤넬, 그라프 그리고 왕실 공예품까지 숨가쁘게 네 분과 토론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다음 이슈도 그렇게 즐거운 이슈는 아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백다 앵커의 브리핑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세요. 말망포 탈만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결국 배치기로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국감은 종료됐지만 여야 간 배치기 공방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홍석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가지고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읽힙니다. 이긴원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세요. 내가 민첩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못 피한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상대당과의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쪽 당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와서 배를 들이밀어서 우리 당 원내대표를 밀쳤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각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 배가 먼저 들어왔다며 이구동성 중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제3지대 정당에서는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뭐 육중한 몸매 탓인지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먼저 손 들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국민주권 대리자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배치기를 지켜보는 민심도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가 배치기 몸싸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오늘도 누가 먼저 원인 제공했냐, 누가 밀쳤냐로 아침 라디오 방송 등등 많이 이른바 여파가 계속 이어졌는데 김진욱 의원 보시기에는 굳이 따지자면 어떤 상황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우발적인 충돌이에요. 저것을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테러 수준의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과장된 말씀이시고요.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고 그 국민들께 좀 송구한 일인데 감정적으로 저 상황이 있기 직전에 양 당이 굉장히 세게 부딪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의 조절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는 저 장면들을 보면서 특히 운영위의 국정감사를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한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소위 이 파행을 여당이 일으켰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행을 유도한 측면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선 그 부분에 말리지 않도록 참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제 국감에서 지금 야당이 소위 김현지 국감을 만들려고 했던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안중에도 없는 민생 국감을 얘기했으나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냥 내다 던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기 때문에 양당 모두가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현 의원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국민께 명구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회는 보통 국회 원내대표단이
다 운영위원으로 돼서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조금 더 원내대표단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국회 경험이 있거나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라든지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치가 눈높이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명고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저 사건을 단면만 전 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된 이유는 물론 의석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국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내란 정당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출된 권력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내란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조롱하거나 모욕 주는 언사를 주고받고 있고요. 운영 자체도 국회는 보통은 간사 간의 협의를 이루어서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다수 결론만 하게 된다면 국회 운영은 지금 민주당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대화 타협을 하기 위해서 간사 간의 협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건데 예. 민주당은 국회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운영권에 있어서 대화 타협은 전혀 실종된 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발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기현 의원은 전 개인적으로는 뭐 어제 그 사건 자체에서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기현 의원 둘 다 비판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기현 의원이 추후에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또 한 가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계속 자기를 배 나온 죄밖에 없다라든지 살을 더 빼야겠다는 식으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거고 이 상하게 된 이 조롱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 회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대화 타협의 의지가 없고 오로지 이기현 의원 또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본인의 지지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이런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게 그 패스트트랙 말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조윤삼 의원님 이거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까요? 좀 너무 우발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두 의원 간의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감장 내부에서의 사소한 충돌이 빚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고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과연 고의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좀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태여 형사 법정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양 의원 모두 어떻게 보면 두 분 모두 다 잘한 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국민들 보기에 되게 부끄러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두 분 모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 어떻게 말했죠?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테러 같은 행위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은 지금 이와 같은 사소한 그런 물리적인 충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기현 의원과의 그런 충돌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본인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행위에 대한 원내대표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요. 이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국회 내에서의 징계를 통해서 출석 정지 30일 정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못 지키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으면서 그것을 법원에 가져간다. 상당히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저는 그 과거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있었던 충돌을 국회가 정치로 매듭짓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져가서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도 민주당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당직자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사실 86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젊어서 그 내면화한 폭력성이 은연중에 발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전대협 그 부의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받은 그런 전과도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그 지금 광주광역시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같은 분들이 국회에 있을 때 저런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내리친 적도 있었고요. 또 김성회 의원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먼저 가격한 적도 있었고 국회 경위 뺨을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86세대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준 양태가 있었는데 선진화법 이후로는 그나마 볼 수 없다가 이번에 또 재현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그래서 이 한 세대가 퇴장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저는 후진적인 장면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어제의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뭐 86세대의 폭력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과도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자신의 보좌진의 종아리를 걷어차서 그 행위 때문에 탈당했다가 복당하신 이런 부분들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우발적인 사건은 어제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양 당이 손 내밀고 악수하고 풀 문제이지 이 문제가 어떻게 과거 86세대의 운동권 출신들의 폭력성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그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과도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예, 어제 이 두 사람의 충돌이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어떤 여야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국회가 선택을 하면 출석할 수 있도록 김 실장에 대해서 대기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채택은 되지 않고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밝힌 후일담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만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쟁 국감으로 갈 거면 우리도 정진석 불러서 하겠다. 한 명씩 부르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불발된 거죠. 대통령실은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회에 끌어낼 것입니다. 네, 정진석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라는 이 카드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저는요, 전용기 의원의 저런 설명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이 제1부속실장으로 부자연스러운 보직 이동을 한 지는 39일이 됐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해서 일한 기간까지 합하면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난 정부에서 1년 넘게 비서실장으로 일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동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전용기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자인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일도 있었다고 합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거면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 정부 행정관들 70명을 부르겠다라고까지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김현지 실장 한 사람과 전직 대통령 및 행정관 70명이 동급이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김현지 실장을 극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적인 의문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경내 대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내렸어야 될 지시는 경내 대기가 아니고 자진 출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으로 떳떳하게 나가서 증언을 하라는 것이 되었어야 했었고 민주당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들 국민들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역할 분담을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 김진욱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국합, 배드캅의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역할 분담이 아니고요. 정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묻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그 김현지 실장이 출석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은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또 여당에게는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길을 쓰고 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의 전략이 김현지 실장을 김현지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과도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6개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실제 정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다면 운영위 국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출석 프레임 그리고 김현지 실장 감싸기 프레임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을 동시에 공격하고자 했던 그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지 실장에 관한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후 1시까지는 나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실제로 경례 대기 지시가 있었고 부속 실장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일정에 항상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하루를 전체를 못 나옵니까? 전체 나오겠다고 했으면 아마 증인 채택 협의가 정상적으로 됐을 겁니다. 오후 1시까지는요. 오전 10시에 국감을 시작해서 기관 그 업무 보고 받으면은 시간이 훅 가고 국민의힘 의원들 아마 많아야 한 2명 질문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최현일 의원이 시작하자마자 주진우 의원이 여기 왜 앉아 있냐라고 공격하는 바람에 1시간 40분 동안 파행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오전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질문은 받지 않고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글쎄요, 뭐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제 예를 들어서 운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건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기관 그 보고라든지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얼마든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3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루 종일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운 그 상황들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불러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고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대상으로 코너에 몰고선 그 집중적으로 때리기 좋은 그런 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국감 전략 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뭐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운영위에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배치기로 파행이 됐다가 재개가 된 이 어제 운영위 국감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돌로 또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김희읒지읒에 만나서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김희읒지읒은요. 당연히 김현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김희읒지읒이 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질에 자꾸 답변에 협박합니까?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예, 굉장히 좀 거칠게 양측이 공방이 오갔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운영위 국감 현장이라는 것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만 너무나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평소에 좀 온화한 모습이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비서실장이 어떠한 자리입니까? 인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고 각종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마냥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물증도 없습니다. 단지 의혹 제기뿐이에요. 구체적인 물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올 그런 명분이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유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증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화영 지사 변호인 교체 때 김현지 당시는 정무부 부실장이었죠. 통화했다는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그런 통화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5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식으로 비서관 5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불과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이 맞으려면 저희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을 몰라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구성원은 모두 다 비서고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비서의 비자는 숨길 비자라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김현지 씨의 이름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의힘이 계속 의혹 제기만 했다고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한다고 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런 이슈가 커진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면서 이슈가 커졌고,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하루만 있다가 충분히 의혹 다 해명했으면 끝났을 문제를 이제 앞으로 모든 국감, 내년 국감까지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숨길 빗자의 비서가 아니라 앞으로 드러나게 될 김현지 비서실장의 이런 처지를 만든 건 민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강훈식 실장이 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50명 비서관 중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것과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어제 강훈식 실장이 기관 증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7월 23일에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것도 이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보호받고 비호받고 숨겨진 대통령실 비서관이 누가 있었는가? 과연 그런 사람이 50명 중 비서관 50명의 비서관 중 한 명일 뿐인 것인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정확히 뭐 잡혀 있거나 보도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감 기간 내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김현지 실장의 2000년대 초반부터의 행정 모든 것들이 다 의혹이다라는 식으로 그 의혹을 제기했는데 너무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였고 그것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쟁 국감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김현지 실장을 가지고 국감을 치름으로써 지금 지난 윤석열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의 국감만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6개월 또는 짧게 잡아서 1년 안에서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로지 김현지 실장을 포장을 놓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국감 전략을 세웠던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번 국감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정말 국민을 위한 또 민생을 위한 국감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민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성과 몸싸움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조이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복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휴 이 짜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이 한심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나가 너. 몰아보지 말라고 몰아보지 마시고 야. 국가부장 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를 질러? 뭐야? 몸싸움. 네, 민생은 어디로 하고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토론할 필요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바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맞수 토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5.18 참배쇼 5.18 연명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항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바로 이 장면을 놓고 나온 지적입니다. 우선 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진정성 전달의 문제였을까요? 과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여러 번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 대표처럼 참배를 거부당하면서 갈 길을 돌려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죠. 내란 동조 세력,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결코 이 장면을 모르지 않았을 장동혁 대표, 그의 광주행 후폭풍이 거센 이유입니다. 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았는데 거센 항의 끝에 5.18 민주묘지 참배는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석 의원님, 근데 사실 저렇게 거센 항의를 받을 거라는 건 다 알고 간 거잖아요. 당내에서는 어제 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 일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대다수 분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한다거나 그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없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일부 소수분들하고 논의 끝에 결정한 거다. 전격적으로 결정돼서 광주행을 실행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 지금 왜 광주를 가느냐라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당내에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러한 항의 장면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저희 당의 지도부에서 광주 5.18 묘역에 갔을 때 반드시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만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곳을 갔을 때 저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반발을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주 시민을 향해서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계엄령 발동에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입장이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이 전혀 광주 시민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를 방문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주 의원님, 어제 저 일정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부러 항의 유발한 거 아닌가,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는 이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는 이 의도가 사실 광주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 요인을 부추기려는 겁니다. 돌이켜봤을 때 건국전쟁 2를 봤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와서 사실상 이 내란의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왔으면 당연히 광주 시민들한테 격렬한 항의를 받을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념 프레임을 또 던져서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거. 그도가 너무나 다분하잖아요. 나쁜 정치인이에요. 사실 광주 시민들이 5.18 정신을 누구에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왔을 때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했죠. 이준석 대표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와 장동혁 대표에게 왜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내란 동조 세력, 내란의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광주에 와서 광주를 욕보이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시켜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으로 나쁜 정치인이죠.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야당의 대표로서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아주 극단적인 정치 쇼다. 저는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치 쇼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게 5.18을 이용할 정도의 이념적인 그 정책 자산밖에 활용할 게 없어요. 사실 이 정부는 에이펙의 성과,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실용적으로 가자, 이념에서 떠나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장동욱 대표는 이념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어요. 국민의 삶을 책임질 만한 야당의 어떤 그 대표로서의 모습인가요? 저는 사실 이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장동욱 대표를 계속 지도부로 두는 이상 예.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 대표는 어제 찾아간 게 호남 민심을 좀 다잡겠다 뭐 이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적이 뭔가요, 정확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예. 그래도 아마 이런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하루에 1도씩 중도로 가겠다. 조금씩나마. 예, 하나의 실현 방법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다만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여부는 뭐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거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 좀 강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왜 광주를 갔느냐고 또 비난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으려고 생각했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 처음부터 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연장선상에서 네. 만약에 윤어게인을 뭐 정리한다. 나 이제 면회 안 갈 거다. 우리 뭐 진정으로 사과하겠다 하고 뭐 그런 뭐 퍼포먼스가 있었다 하면 그러고 광주를 찾으면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좀 달라질까요? 그렇죠. 달라지죠. 예. 앞서도 얘기했듯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실상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최소한 선후관계가 분명해야죠. 전제 조건은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바꿔야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고 내란의 세력과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 국민들께 지난 계엄의 시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예. 그리고 나서 광주에 와서 정말로 이 5.18에 대한 아픔들과 구테타로 이 피해 입은 사람, 이 광주 시민의 이 말하자면은 그 원한, 네. 한에 대해서 좀 치유하겠다고 고개를 숙인다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죠. 거기에다가요, 정말 저는 그 이게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이 발언을 했는지 모를 만한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내란 수계에 대한 면회를 눈물의 면회를 했는데 그걸 왜 갔냐 그랬더니 이게 5.18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면회 간 게 5.18 정신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뭉쳐서 싸운다는 거, 이게 5.18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5.18의 관계자를 찾아가서 5.18이 누구의 전유물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이념 전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고도의 전술이다. 아주 고약한 전술을 펴고 있다. 그래 봅니다. 광주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월간 호남을 예고했어요. 매달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가면 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번 가면은 마음을 좀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의 그 계엄에 대한 어떤 선회된 입장을 발표하거나 어떤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 번을 가든 10번을 가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횟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특검이 김건희 씨 그리고 건진법사 전선백 씨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했다. 혐의는 정당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인지는 조금 더 브리핑이나 또는 설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짤막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고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지 아마 민주당 주도로 뭐 가결이 될 본인도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들이 좀 하나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계엄 해제 본회의 통보를 받고도 의원들에게 안 알렸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단순히 여기저기 장소를 옮긴 것 넘어서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합니다라고 그 통보를 받았는데 의원들에게 안 알렸다라는 걸 특검이 밝혀내서 영장이 청구할 때 적시했다는 거예요. 네. 사안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더 커지죠. 이제 통상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예. 사실상 이 정도의 국회가 군이 침입해서 어떤 그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고 사실상 본회의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이 본회의에 있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들어오시오 하면 기본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알려주는 게 통상의 업무입니다. 예. 근데 그 통상의 업무를 넘어서서 그걸 방기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의 정도는 나중에 재판에서 가리겠으나 최소한의 내란에 동조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 임무를 맡은 게 아니었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돼서요. 27일 날 최종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저는 판사가 발부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물론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불참 관련해서 언급한 적 없다라고 반박은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나온 거죠. 예. 계엄 해제 의결하겠다는 통보를 원내대표로서 받았는데 그 회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한테 안 알렸다. 그럼 그것이 과연 투표 행위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투표가 불성립을 했다. 당시에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아서 계엄 해제 의결이 불발됐다면 혹시나 이 상황이 굉장히 법적으로 불리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겠는데 예. 이미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투표 성립 요건은 갖춰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일부러 안 알렸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특검에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을 취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27일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또 법원의 판단을 또 따로 받아봐야 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실제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되면 그걸 막을 유일한 수단인 계엄을 선포할 거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도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유희석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언은 사실 그간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서 조금 글쎄요. 많이 튀는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핵심은 이 계엄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재개될 경우에 그 재판 과정을 그대로 둘 거냐 또 그 재판 결과에 승복을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이 지난 주말 에이펙 폐막 직후부터 한 이틀 동안 벌어졌었던 재판중지법 관련한 내용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민주당의 의도 즉 재판이 혹시라도 열릴까 봐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 예. 그 불안감이 과연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게 그대로 재판중지법 추진 안 한다는 것만으로 잠재워질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재판 절대 재개돼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 맞다나 법원에서 재판 재개하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조치냐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막거나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한 또는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건 뭐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어보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게 아니라면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나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목숨 걸고 계엄을 막겠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물어본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추상화잖아요. 가정의 가정. 예. 재판이 제기된다면. 근데 현실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헌법 84조를 준용을 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이 계엄이라는 어떤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무리수를 두는 느낌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봐요. 저 같으면은 지혜롭게 5년 뒤에 임기를 마치고 나서 재판을 받겠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여야 진보 보수 모두를 떠나서 지도자가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해야죠.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라든지 일부 구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의 이 질문,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재판 진행이죠?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 진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지 5,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미 재판 중지를 했는데 그걸 다시 재판을 가동시켜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정 운영에 불안정을 갖고 오면 누가 이득이 되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체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과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본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던지는 것이 야당다운 그리고 논리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논박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그러니까 의도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되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 이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난 2월에 발간됐던 책에 보면 계엄이나 또는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벌 규정 개정 벌써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배임죄 폐지. 이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 그대로 직결되는 이 죄를 아예 없애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사위 통과도 시키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재판중지법을 진행했느냐.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 거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서울고법원장의 얘기를 언지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중지법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게 나온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은 분명하잖아요. 재판중지법 하지 말아라. 괜한 오해를 필요일 수도 있다. 이미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걸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끌고 들어와서 대답을 해라. 아니면은 재판 진행되면 계엄할 거다. 오기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당사자일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미 답을 했는데 재차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어떤 답변에 대한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재판이 재개되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 그 다른 조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치라는 건 뭐예요? 이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국정 안정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결국에는 외교적 문제, 민생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삶 자체가 또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1년을 아직도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이 돼서 국정이 흔들린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조치냐고.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아직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 지도자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어떤 큰 근간을 흔든다는 것 자체 저는 그게 생산적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계엄에 이제 1년도 안 지났잖아요. 다음 달이 1주년이니까요. 아직 뭐 국민들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많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실 사이 좋으시죠? 지금 열띤 지금 토론이 됐는데요. 토론이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 토론 주제는요.
여야 지방선거 물밑 싸움 시작 물음표 찍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게 지난주에 대비해서 6%포인트 상승한 63%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57% 긍정평가에서 63% 긍정평가면 상당히 많이 뛴 그래프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요. 아무래도 에이펙 성공적인 마무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에이펙의 그 한미 관세 협상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야당의 공격도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뭐 영혼을 갈아넣는 심정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사실 뭐 TK 쪽이나 보수 측에서도 잘했다는 평가가 과반 이상을 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사실 이 성과 자체가 손에 잡히기 때문에 6%포인트 상승이면 아주 급상승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 실용외교가 모든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수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63%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또 전주에 비해서 6%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그 직전에 끝난 에이펙 관련한 평가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급상승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몇몇 부분 특히나 관세 협상 관련해서 확실한 내용이 안 밝혀져서 저희가 평가하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안보 관련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한 언급, 그것을 통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다. 이런 점 등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를 원만히 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정당 지지율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요. 민주당 11월 첫째 주 정당 지지도가 40%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26%입니다. 전주 비교해 보시면 민주당은 오히려 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률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앞서 보신 대로 긍정 지지율이 63%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물론 절대 비교는 하면 이게 뭐 이 여론조사 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지만 아무튼 20%포인트 이상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이 차이 어디서 기인한다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의 이 25%에서 26%를 일단은 좀 분석을 하면 저게 최대치의 콘크리트 지지층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진.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코스피 지수 등 경제 민생 어떤 지수가 좋게 평가받아서 급증을 했습니다. 예.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집권여당은 같이 동반성을 갖기 마련인데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이건 뭘까? 그리고 저도 들여다봤더니 이게 중도층에서의 민심을 집권여당이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 중도층에서의 민심을 이 집권여당이 얻고 있지 못하다는 건 대통령과의 어떤 기조 자체가 좀 멀어지고 있거나 호흡이 안 맞다라는 방증이에요. 예. 이건 지방선거의 적신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층을 정당, 특히 집권여당에 잡고 가야 지방선거의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집권여당이 이걸 뒷받침해야 되는데 막상 실무를 해야 되는 집권여당의 민주당이 대통령과 동방산승하는 어떤 이런 여론조사를 갖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당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이하 많은 지도부들이 대통령이 가지고 가는 국정기조에 이제는 좀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63% 정도의 지지율을 같이 가지고 지방선거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 20%대에서 25, 26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당에서 뭐 실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저도 어떤 뭔가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몇 달째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올라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지금 20%대에서 3자를 못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안 오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방금 장도혁 대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국민들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계엄에 관한 입장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에 대한 선명한 어떤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당에서 어떤 입장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또 저희 당의 이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 세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따로, 민주당 따로, 국민의힘 따로 이렇게 보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고 5개월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국정을 예상보다 순조롭게 운영을 해왔다는 평가와 예. 반대로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국회 전반적인 평가가 낮아지니까 그 낮은 지지율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누는 과정에서 저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 게 아니냐. 양당 공히 대단히 반성할 만한 지점이 많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여쭐게요. 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뭐 새롭게 좀 언론에서 또 네. 일부 평론가들이 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하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예. 사실상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유력하게 떠오르는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가 출신인 정은호 성동구청장 이런 분도 계시고 박주민 의원도 있고요. 소영교 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등판할 만한 아주 악조건은 아니다. 예. 여론조사가 사실상 대통령을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과의 이런 격차를 보면 사실상 어려운 게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는 아직 하마평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0초 남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본인의 정치 계획에 자치단체장은 없다. 아.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궐선거는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 뭐 아직 대진표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어디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방선거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반은 쉽게 타협 안 하지. 이걸 어떻게 매일 해먹겠어? 요즘 양반, 요즘 백밥. 양반. 자극받는 면도를 끝내줘. 구원투수 둘만. 저자극 면도. 완벽한 쉐이빙. 완벽하게 승리하라. 슬릭 최강야구 콜라보 기획 세트.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할인 출발! 치킨 타! 피자도 타! 브랜드 총출동 할인 총동원 배민푸드 베스타! 멀끔히 정장 차려입은 두 정치인이 입맞춤을 하는 장면. 1979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에리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공산주의 지도자 사이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 이 장면은 11년 후에 독일 베를린 장벽 벽화 형제 키스로 옮겨졌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붕괴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이 형제 키스 벽화는 관광객들의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역대 최악의 국감이란 평가에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멀끔히 정장 차려입은 두 정치인이 배치기를 하는 장면, 어느 담장에 벽화로 그려진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사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웃지 못할 장면.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정쟁과 막말이 반복된 이번 국감에 F학점을 매겼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회 국감,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군제에선 동체 시력이 필수. 11초 안에 스캔해서 담아야 하니까. 내 눈은 못 피할걸? 11초 동안 최대한 많이 담아라. 관군제 기념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알리익스프레스. 세상에 없던 편안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르무통은 세상에 없던 소재부터 만들었습니다. 가장 쾌적한 자연 소재, 프리미엄 메리노울로 만든 H1 텍스 원단. 발도 피부이기에 부드러움과 쾌적함을 그대로. 답답했던 당신의 발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 당시 영상을 보면 60m의 보일러 타워는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타워를 철거하려고 지지대를 약하게 하는 작업에 바로 들어갔고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감리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